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백수페페야. 문득 벼락부자가 되어 맘 편하게 뒹굴거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페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떼돈을 벌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탐욕스런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엄청난 빛이 페페를 감싸는데 빛이 사라지며 눈앞에 펼쳐진 곳은 조선시대였습니다. 페페는 내가 언제 떼돈을 벌게 해달랬지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했냐며 산신령에게 따졌지만 산신령은 어이없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떼돈을 벌려면 뗏목을 타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떼돈이랑 뗏목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산신령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떼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뜻하지만 그 어원은 뗏목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떼꾼들이 받는 돈을 말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수도 한양에 필요한 각종 목재를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재가 풍부한 강원도에서 공급되는 양이 많았는데 목재의 양도 중요했지만 운반도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선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하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목재를 강물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목재 운송 과정은 이러합니다. 먼저 나무꾼인 초군이 가을에 나무를 약 4m 정도의 길이로 베어내 가공한 다음 이듬해 봄눈이 녹아 길이 미끄러워지면 산 아래 강 어귀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떼꾼들은 이를 엮어냈는데 10개씩 묶은 것을 한 동가리로 해 12에서 15동가리를 기차처럼 엮어 30m가 넘는 길이의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떼꾼과 떼돈에 들어가는 떼라는 말이 이것을 일컫는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뗏목은 4월이 되어 강에 얼음이 녹으면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출발하기 전 떼꾼에게 얼마 분량의 나무가 내려간다는 부록을 적어줬는데 만약 운반 과정에서 나무를 분실하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돌뿌리와 여울은 매우 위험한 일종의 지뢰나 함정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뿌리에 걸리면 뗏목을 묶은 부분이 찢어져 나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고 물살이 센 여울에 휘말리면 이때부턴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떼꾼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반 자체가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정도는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뗏목 운송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란 뜻으로 변한 것일까요? 이유는 당연히 떼꾼들이 버는 수입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떼꾼의 정확한 수입에 대해선 기록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조선 후기인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강원도 동강에서 시작해 한강까지 물자를 옮기는 떼꾼이 한 번 뗏목을 탈 때 떼돈으로 약 15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수의 월급이 약 5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였죠. 게다가 군수의 월급은 한 달 내내 일해 받은 돈이었지만 떼꾼의 떼돈은 건당으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주된 운송 루트인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한 번 운송하면 강의 수량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을 때 5일, 평균적으론 7일에서 15일이면 끝나는 일이었으니 여타 다른 직업에 비해 노동시간도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떼꾼도 항상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이 메말라가고 날이 안 풀리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한 달이 걸리는 일도 있었고 1년 내내 뗏목을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무래도 효율을 따지다 보니 날이 풀리고 수량이 늘어나는 4월부터 날씨가 험해지는 10월까지 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은 적지만 하루 종일 뗏목을 타고 강에서 숙박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어마어마했다고 하니 이 때문인지 떼를 많이 탄다고 해도 1년에 7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대신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인지 상당수의 떼꾼들은 그 스트레스를 유흥으로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강 강가에는 약 1000여 개의 객주집이 즐비했고 이 객주집의 주요 고객이 떼꾼이었죠. 주막은 술과 노래, 도박과 여자 등으로 떼꾼들을 유혹했고 떼돈을 벌어 통이 커진 떼꾼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에 빠져 수입을 탕진했습니다. 아무튼 떼꾼들이 운반한 목재는 한양의 목재 가게인 시목전에 공급되어 서울 각지로 판매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재 운송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때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다고 조선 초에 목재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먼저 한양은 태생적으로 목재 수요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에 여러 산이 존재했지만 왕실에선 도성 인근 심리 내에서 사적인 벌목을 금지했죠. 간혹 사적인 벌목이 허가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된 산이 있어도 왕족을 비롯한 유력자들이 사적으로 점유해 백성들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도성 인근 심리 내에서 함부로 벌목하면 처벌될 수 있었죠.
조선 초기엔 이러한 목재 수요를 대부분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조달했습니다. 정부는 목재 수요가 많은 각 부처와 관사에 산과 벌목장을 배정하고 그 인근 지역의 백성들에게 역을 부과해 조달했습니다. 민간에선 한양 십리 밖으로 나가서 직접 채취하거나 지인에게 얻어쓰기도 했고, 선산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을 찾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직접 채취하는 경우엔 호랑이를 비롯한 산짐승이나 도적 등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떼꾼이나 벌목업자인 초군은 존재했는데 그 규모가 후기에 비해 크지 않았고, 대체로 생계가 힘든 백성들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농한기에 일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를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전 방식으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대동법의 확대로 역과 곡물로 공급되는 목재가 급감했고, 임진왜란 이후 국토가 초토화되고 국가의 관리가 붕 떠버린 상황이 오자 서울 곳곳의 산은 황폐화되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소빙기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하락하면서 연료로 사용될 목재 수요가 확대됐고, 18세기에 이르면 온돌이 널리 보급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목재 수요가 더더욱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한양의 인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대해졌으니 당연히 목재 수요도 그에 맞춰서 거대해졌죠. 이러한 변화는 목재를 채취해 운송하는 것을 산업화시켰고, 자연스레 떼꾼이 큰 돈을 벌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일까요? 시장이 성장하자 어느 순간 양반을 비롯한 유력자들과 경쟁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양반은 자신들의 가묘가 있는 주위의 산을 가문의 선산이라며 관리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사적으로 점유해 벌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조선의 관념과 법에선 국가가 금지한 일부 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산은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공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엄연히 동네 뒷산에서 벌목을 할 권리가 있었죠. 다만 법보단 주먹이 가까웠기 때문인지 실제로 양반이 점유한 산에서 초군이 벌목하다 걸리면 목재를 빼앗기고 몰매를 맞기 일쑤였고, 떼꾼들은 운송한 목재를 유력자에게 형편없는 가격에 강매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험이 존재해 강도 높은 노동을 했던 떼꾼이란 직업은 조선시대를 넘어 일제강점기, 심지어 독립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까지 여전히 땔감이 주요 연료 품목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강가의 환경 역시 아직 각종 교량과 댐, 보가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떼꾼들이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이후 60년대 석탄 보급이 확대되고 교량 설치로 댐목 운행이 힘들어지자 떼꾼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